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맡은 강의자 홍종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번 시간까지 신준호 선생님 그리고 저와 함께 융합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적 배경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융합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5장 통계적 추론과 공학 커뮤니케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투석기의 원리와 발전사입니다.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투석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둘, 회회포의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투석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회회포는 정말 생소한 개념일 거예요. 오늘 수업을 듣는다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기를 바랄게요. 그럼 투석기의 개념부터 시작해 봅시다. 투석기는 이름 그대로 돌을 던지는 기구입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성무기로 사용되는 투석기,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던지는 대인용 개인무기, 투석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볼 건 왼쪽에 있는 공성무기로 사용되는 투석기입니다. 투석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원 전부터 발명되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크고 작은 전투에 있어 큰 활약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투석기는 단지 돌만 던지던 건 아니었습니다. 적진에 화재를 일으키기 위해 불에 붙은 물체를 던지기도 하고,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시체를 던져서 성 안에 전염병이 돌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더러운 오물이나 포로를 던져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투석기는 매우 오래전부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투석기는 과연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걸까요? 투석기는 영어로 캐터펄트라고 부르고 물체를 발사한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체를 발사한다. 일반적으로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이 대포를 떠올리실 텐데요. 대포는 화약이 터지는 힘을 통해 포탄을 발사합니다. 그렇다면 투석기도 화약을 사용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투석기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원운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점이 하나 보이시나요? 이 점을 정지에 있는 공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공의 위쪽 방향으로 외력을 가하게 되면 공은 어떻게 될까요? 마찰력과 공기저항 등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이 공은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등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움직이는 공을 지금 보이는 원 궤도로 올려놓고 싶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선생님은 이 공을 원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길게요. 이렇게 공의 운동 방향과 수직이자 원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게 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공이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원운동하는 물체에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는데요. 줄넘기를 한번 떠올려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줄넘기의 한쪽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줄넘기를 둥글게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반대쪽 끝에 달린 손잡이가 줄에 매달려서 원운동을 하겠죠? 방금 말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이 손잡이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끝에 있는 손잡이는 연결된 줄을 통해 구심력을 전달받아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이는 놀이기구도 동일한 원리로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이기구를 직접 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보다 밖으로 밀려나는 힘을 더 잘 느낄 겁니다. 이걸 바로 원심력이라고 부릅니다.
구심력에 반대로 작용하는 힘.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놀이기구를 타는 도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밀고 있나요? 우리를 미는 어떤 실제 하는 힘이 존재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원심력은 사실 가짜 힘입니다. 정리하자면 원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구심력이다 라고 보아야 하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투석기가 투사체를 어떻게 던지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지뢰의 원리로 투사체를 날려보내는 그림입니다. 공을 보자기나 틀에 담아서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후에 지뢰의 힘점을 강하게 누르면 작용점에 위치한 공이 받침점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뢰의 힘점이 정지할 때 그 순간 구심력에 수직이 되는 운동 방향으로 투사체가 날아가게 됩니다. 공이 원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심력이 제거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중력이 없다면 당연히 공은 최초 발사 시기의 방향 그대로 운동을 하겠지만 중력의 영향 때문에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투석기는 원운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물체를 발사합니다. 로마 제국은 이러한 투석기 기술을 뒤틀림 탄성력을 활용해서 발전시켰는데요. 뒤틀림 탄성력이란 탄성체에 축적된 변형 에너지가 변환되면서 발생하는 힘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가지고 놀던 고무동력 비행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고무동력 비행기를 날리기 위해서 어떤 절차, 방법을 거쳐야 할까요? 먼저 비행기의 프로펠러를 돌려서 프로펠러에 연결되어 있는 고무줄을 힘껏 감아야겠죠. 그 후에는 프로펠러를 놓게 되고 감겼던 고무줄이 풀리면서 그 힘으로 프로펠러가 회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비행기가 날아가게 되죠. 사실 이 내용이 뒤틀림 탄성력의 개념을 설명하는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외력을 가해 고무줄을 꼰다면 고무줄이 기존의 모양에서 당연히 변형이 되겠죠. 그럼 꼬인 고무줄에 변형 에너지가 축적되고 그 후에 다시 손을 놓는다면 고무줄이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면서 축적되어 있던 변형 에너지가 방출될 겁니다. 이를 세 단계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체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손이나 다른 물건들을 사용해서 고무줄을 뒤트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급된 에너지에 의해 변형 에너지가 축적된다. 고무줄이 꼬여서 팽팽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셋째, 외력을 제거해서 내력이 작용하게 한다. 꼬인 고무줄이 풀리면서 응축되어 있던 변형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과정입니다. 요약하자면 변형과 복원이 이 뒤틀림 탄성력 그리고 변형 에너지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로마군이 이 뒤틀림 탄성력을 이용해서 만든 투석기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군의 투석기 종류는 크게 스콜피온, 발리스타, 오나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콜피온입니다. 자, 이 스콜피온은 마치 활과 비슷하다고 하면 되는데요. 자, 긴 줄로 된 시위를 잡아당기면 기존의 모양에서 이 시위가 당연히 변화하게 되겠죠. 여기에 축적된 변형 에너지를 활용해서 대형 화살을 발사하는 기구입니다. 대형 화살을 발사하는 만큼 대인용 살상 무기라고 할 수 있으며 한두 사람이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간단한 조작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쇠뇌에 해당하는 대형 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발리스타입니다. 방금 봤던 스콜피온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맞습니다. 스콜피온이 대형 화살을 발사하는 기구라면 발리스타는 약 60파운드, 27kg 정도 되는
투사체를 발사하는 기구였습니다. 원리는 동일하고 투척하는 물체만 다른 거죠. 이런 발리스타는 약 500m 앞에 있는 사람까지 맞출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로마군의 투석기는 바로 오나거입니다. 오나거는 앞에서 본 스콜피온, 그리고 발리스타와 달리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힘줄 등을 함께 묶어서 그것을 탄성체로 사용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꼬여있는 토션 엔진이 풀리면서 투사체를 발사하는 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나거는 변형 에너지로 인한 내력이 심하게 작동하면서 강한 반동이 동반되었습니다. 사실 이 오나거라는 이름 자체가 당나귀를 뜻하는 말이죠. 발사할 때 당나귀가 발을 차듯 들썩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오나거를 슬쩍 보기에도 앞에 나온 무기들보다 강력해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도 약 150파운드, 그러니까 68kg 정도 되는 무거운 투사체까지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나거는 대인 공격보다는 주로 성벽이나 요새를 타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사체의 무게를 줄인다면 당연히 대인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었죠. 이렇게만 보면 이 세 종류의 무기만 가지고도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아지고 튼튼해진 성벽을 부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공략하기 위해 뒤틀림 탄성력을 이용한 투석기에서 기원전부터 사용했던 인력 투석기 방식으로 회귀했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초심으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죠. 인력 투석기는 말 그대로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돌을 던지는 무기입니다. 유럽에서는 망고넬, 동아시아에서는 포로 불렀는데요. 기존의 투석기들보다 더 강한 힘과 사거리로 매우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력 투석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신라에서는 투석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대인 석투당을 편성해서 운용했습니다. 이게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삼국사기 같은 사서에서도 인력 투석기를 지칭하는 포, 대포, 석포 등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 투석기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바로 지뢰의 원리입니다. 인력 투석기도 일반적인 지뢰처럼 힘점, 받침점, 작용점을 모두 지니고 있었습니다. 힘점을 강하게 누르면 작용점에 있는 투사체가 발사되는 방식이죠. 이렇듯 이전의 방식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거리와 힘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인력 투석기들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확도의 아쉬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투석기의 발전과 동시에 성벽도 점점 두꺼워졌다고 했죠. 두꺼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한 번 타격한 곳을 여러 번 다시 타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낮으면 같은 곳에 또다시 돌을 보내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투석기의 혁신적인 개량이 필요해진 거죠. 투석기를 개발하는 기계공학과 튼튼한 성벽을 쌓는 토목공학의 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이러한 인력 투석기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투석기에 커다란 무게추를 장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까 봤던 망고넬과 달리 지금 보는 무게추 투석기는 지뢰의 힘점 부분에 큰 무게추를 달고 있죠. 이 무게추가 내려가면서 작용점의 투사체를 발사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인력과 비교했을 때 무게추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무게추의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그대로 전환하면서 힘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언제나 같은 힘으로 투사해서 높은 정확도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인력 투석기의 문제가 불규칙한 힘으로 던지는 동력원 때문이다 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기추 투석기는 당연히 더 강한 힘으로 힘점을 누를 수 있었고 더욱 먼 거리를 더욱 강한 힘으로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게추 투석기가 얼마나 효과적인 무기였는가 하면 화약을 사용하는 화포가 개발된 이후에도 한동안 가장 강력한 공성무기로 그 위세를 떨쳤습니다. 서양에서 처음 개발된 인력투석기는 트레비셋으로 불렸는데요. 당연히 이 트레비셋이 아시아에도 전파가 됐습니다. 바로 몽골의 5번째 대칸이자 원나라의 초대 왕제인 쿠빌라이 칸 시기에 전파가 됐는데요. 몽골은 이 무게추 투석기를 회회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회회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회회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잠시 고려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글은 고려시대 때 불린 고려가요 쌍화점의 일부입니다. 잠시 앞부분을 읽어보면 쌍화점에 쌍화사라 가고 신된 회외압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 여기서 쌍화는 만두라는 뜻으로 방금 읽은 부분을 해석하면 만두집에 만두를 사러 갔더니 회외아비가 내 손목을 쥐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두집에서 두 남녀가 정분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외아비는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티르키의 계통의 위구르족을 말합니다. 당시 고려가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많은 이들 중에 하나였던 위구르족이 우리의 문학작품 속에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 거죠. 자, 회외의 뜻을 알았으니 다시 회외포 이야기를 해봅시다. 몽골의 무게추 투석기는 위구르족 출신 장수인 아리크기아에 의해 만들어져서 회외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회외포는 무려 300kg이나 되는 물체를 500m까지 투사할 수 있었는데 무게추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만큼 당연히 정확도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지닌 회외포 덕분에 몽골은 남송과의 전투에서 남송을 굴복시킬 수 있었죠. 어떤가요? 투석기 꽤나 흥미롭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뒤틀림 투석기부터 무게추 투석기로 이어지는 투석기의 역사 그리고 투석기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던 그런 투석기라는 무기가 이렇게 긴 역사와 변화를 반복해왔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투석기가 변화해온 과정같이 우리도 격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을 이렇게 마치면 정말 좋겠지만 다음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설명했던 로마군의 투석기 오나거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왜 이 투석기에 오나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했죠? 그렇죠. 오나거를 발사할 때 흔들림이 심한 게 마치 당나귀 같다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인력 투석기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사람들이 투석기를 운용함에 있어 가장 애를 먹었던 것이 바로 투사체를 정확하게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투사체를 정확하게 보내려면 투석기의 크기, 발사체의 무게, 군인들의 수처럼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했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투석기를 정확하게 보내기 위한 통계적 추론을 해보려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해서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투석기의 원리와 발전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탄착 분산과 피드백 그리고 탐구 활동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